오늘은 제가 텍스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미술을 제재로 한 설명문이에요. 잘 한번 따라와 주세요. 내신 대비를 위해서 보겠지만 또한 수능의 독해력을 키우는데도 관련되는 작업을 하게 될 테니까요. 제목은 시각상과 촉각상입니다. 상이라는 것은 이미지, 보이는 것을 그릴 것이냐, 아는 것을 그릴 것이냐, 부제처럼 쓰여 있네요.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에는 화가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이 있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예술가들이 모여서 작업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했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테르트르 광장이 있대요. 이곳 화가들 중에는 검은 종이를 오려서 관광객의 얼굴을 만드는 작가도 있다. 그의 작품은 죄다 인물의 옆 얼굴만 담고 있는데 그것도 그럴 것이 얼굴 정면을 실루엣으로 표현하면 우리 실루엣 하면 그냥 그림자 처리한 그런 이미지거든요. 얼굴 정면을 실루엣으로 표현해버리면 눈, 코, 입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생김새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머리 모양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또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대요. 자, 이런 이미지 측면에서 본 사람의 눈, 코, 입 라인이 나타나니까 사람 캐릭터가 잘 잡히죠. 자, 두 번째 단락. 이렇듯 대상의 측면 이미지를 표현한 것을 프로필이라고 부른대요. 한 사람의 성품, 양력에 대한 단평, 짧은 평을 해놓은 것을 프로필이라고 부르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미술에서 프로필은 사람 정면이 아니라 측면을 묘사함으로써 인물의 핵심 특징을 뽑아낸 그림을 가리킨다. 프로필의 개념이 나왔고요. 비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두 가지 프로필의 공통적인 측면이 있으니까요. 서양에서는 중세 말에서 르네상스 무렵 이런 프로필 초상화가 많이 그려졌다.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는 프로필 초상화가 거의 발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거의라는 말을 썼으니까 일부 그려지긴 했겠구나 예측은 할 수 있겠죠.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옆모습의 프로필을 그리면 인물 특징이 잘 잡히는 그런 효과도 있겠는데 멀리 야트막한 언덕의 지형이 펼쳐져 있는 듯한데 원근을 표현한 것임에도 뭐랄까 옆모습 초상과 배경이 좀 따로 노는 느낌이 들죠. 또 그런 아쉬운 점이 교과서의 그림 아래 짧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단락은 인물 옆 얼굴을 표현한다라는 화두를 던지기 위해서 몽마르트 언덕 얘기도 같이 꺼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 프로필이라는 용어를 거론하면서 인물의 측면을 통해서 핵심 특징을 뽑아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읽으면 되겠습니다. 동양, 특히 중국에서는 오히려 정면상이 대상의 인품과 특징을 압축적으로 전해주는 대표적인 초상 갈래였다. 그림 역시 딱 보시면 차이가 느껴지시죠? 서양과 동양의 인물상이 어떻게 그려졌는지 대조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양에서도 정면상이 그려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 읽을 때 주의할 것이 동양에서는 옆모습의 프로필 초상화가 거의 발달하지 않았다. 그러면 일부 그려지긴 했다. 예상할 수 있다고 했죠. 서양에서도 정면상이 그려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럼 서양에서도 당연히 정면상을 그렸다는 거죠. 내용의 일치 불일치를 모를 때 완전히 안 그려졌다, 많이 그려졌다, 일부 그려졌다 이런 설명 얼마든지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본적인 거 놓치지 마시고요. 옆모습 초상은 인물의 핵심 특징을 뽑아내기에 적절하고 앞모습 초상은 인품과 특징을 압축적으로 전해주기에 적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일까 의문을 제시했는데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동물들의 이미지를 떠올려보자. 동물들을 그릴 때 앞면, 옆면, 윗면 중에 어느 면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가? 먼저 말을 그려보자. 예로 들고 있어요. 말은 일반적으로 옆에서 본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그런가요, 여러분? 상상해보고 계세요? 물고기는 어떤가? 그것도 옆에서 본 이미지다. 도마뱀은 우리가 평소에 자주 볼 일은 없는데 위에서 본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를 거라고 하네요. 동물을 떠올리다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면이 하나씩 있다.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된 전형으로서의 면이다. 각인이라는 거는 새겨지는 거죠. 전형이라는 거는 대표성을 갖는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떠올리거나 그리게 된다는 거죠. 지금 동물 얘기를 하려는 게 주는 아니고 사람 그림을 앞모습을 그렸네, 옆모습을 그렸네 그 얘기를 초반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얘기로 옮겨갑니다. 네 번째 단락, 사람은 어떤가?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두 개의 경쟁적인 이미지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한쪽이 절대적이거나 대표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두 개 다 중요한 그런 이미지면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문장이죠. 고대 이집트 벽화가 이것을 잘 보여준다. 또 예로 등장을 하네요. 대형 박물관이 소장한 늪지로 사냥을 나간 네바무는 얼굴과 다리는 측면에서 본 것, 가슴과 눈은 정면에서 본 걸 그린 거래요. 사람들이 조금 보이는데 그 중에서 크게 그려져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 얼굴 쪽을 보면 옆모습이죠. 그 다음에 허벅지, 무릎, 그리고 발 역시 옆모습이죠. 목 아래 가슴 쪽은 정면을 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 미술에서 대부분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얼굴의 각도는 분명히 옆모습이지만 정면에 눈을 하고 있죠. 그 부분만 확대한 그림이고요. 본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줄, 얼굴과 다리는 측면, 가슴과 눈은 정면에서 본 모습을 그렸다.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그림을 보면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모습이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한 구성 혹은 자세지만 이 그림뿐 아니라 이집트 벽화 대부분이 이렇게 그려졌대요. 이 혼합 형식으로부터 뭐와 뭐를 혼합한 거예요? 정면과 측면을 혼합한 이 형식으로부터 우리는 인간이 신체 부위에 따라 앞면이 먼저 떠오를 수도 있고 옆면이 먼저 떠오를 수도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대요. 대표적으로 눈 같은 경우 정면의 눈을 그리는 것이 눈의 특징, 전형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그린다는 것. 우리가 네 발로 지상을 돌아다닐 때는 아마도 옆면이 우리의 대표적인 이미지면이었겠지만 진화해서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가슴, 배가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서 옆면도 중요하고 앞면도 중요하게 되어 전형의 면이 두 개가 됐고 그래서 사람은 동물과는 다르게 두 개의 경쟁적인 이미지면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단락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정면상이나 측면상은 이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그린 것이다. 서양의 옆면 초상, 동양 중국의 정면 초상 이런 것들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한 거죠. 서양에서 프로필이 많이 그려진 것은 그 이유는 백인과 흑인의 경우 해부학적 구조상 옆에서 볼 때 얼굴 특징이 또렷이 살아난다는 점, 그리고 형태의 포치의 유리에 좀 생소한 단어인데 이렇게 넓게 배열하는 것을 뜻해요. 형태를 배치하는 데 유리해서 정면상보다는 얼굴을 정확하게 재현하기 쉽대요. 쉼표 다음에 고대 로마에서 주화에 동전의 황제의 얼굴을 새길 때 항상 측면상을 새긴 전통이 있었다는 점, 프로필이 많이 그려진 이유 세 가지가 언급되었습니다. 맞나요? 이렇듯 인간이 두 개의 경쟁적인 이미지면을 동시에 가진 까닭에 정면상과 프로필 외에 동서양 모두 이 둘을 한꺼번에 나타내는 부분 측면상. 자, 잘 보세요. 측면상, 정면상 그건 앞에서 둘 중에 하나의 이미지면을 선택한 거다. 근데 인간이 두 개의 경쟁적 이미지면이 있으니까 이 둘을 동시에 나타내는 부분 측면상을 발달을 시켰대요. 어디서? 동서양 모두. 자, 그러니까 한 45도 각도 정도 되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앞에서 보았듯 고대 이집트 벽화의 경우 그런 자연스러운 방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방식이라는 거는 두 줄 위에서 읽은 둘을 한꺼번에 나타내는 부분 측면상. 근데 이집트 벽화에서는 어떻다? 정면과 측면을 신체 부위에 따라 편의적으로 봉합하는 방식을 택했다. 얼굴 라인은 옆면인데 눈은 정면.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잖아요. 편의적이라는 단어는 그냥 편리성에 따라서 자귀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단락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잘 보세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 방금 전에 읽은 단락. 자, 다시 볼까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편의적으로 봉합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거였죠. 그럼 왜 그랬을까? 일단 대부분 벽화가 무덤 벽화라는 사실을 기억하재. 무덤 속 주인공은 내세에서도, 그래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세상에서도 이승, 이 현실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냥하고 잔치를 벌이며 살 것이다. 그런데 주인공이 자연스러운 부분 측면상으로 그려지면 사지, 팔다리 중 일부가 작게 그려지거나 아예 안 보일 수도 있다. 옆모습을 그린다고 하면은 멀리 있는 쪽 팔은 일부 부분이 안 보이거나 작게 보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문제 삼는 것 같습니다. 멀리 있거나 다른 것에 겹쳐져 있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작거나 없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이집트인들이 보기에는 그런 염려를 준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대요. 작아서 기능을 못하거나 없어져 버리거나 그렇게 보인다는 자체가 싫었다는 거죠. 자칫하면 사자는, 죽은 사람은 작은 팔을 가지고 혹은 아예 팔다리 중에 하나 없이 다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나 봐요. 얼마나 불편하겠나.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신체 일부를 작게 그려놓는 것은 이처럼 원근에 따른 불가피한 시각적 표현, 거리감을 고려해서 어쩔 수 없이 보이는 대로 표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크기를 줄여버리거나 없애버리는 것으로 느껴졌대요. 그렇다면 그것은 불균형이고 파괴인 거다. 그들의 그림은 기본적으로 시각상이 아니라 촉각상의 토대를 둔 것이었기 때문이다. 제목에 등장하는 시각상, 촉각상 언급이 됐네요. 그럼 여기까지만 읽고도 정면의 눈, 팔, 다리 각각 형태를 제대로 표현하려고 한 그것이 이 글에서 설명하는 촉각상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세요? 혼자서 읽었을 때 집중이 잘 안 되고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온다. 한마디로 독해가 잘 안 된다 라고 토로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읽는 중이고요. 이어서 갈게요. 촉각상이란 촉각적 경험이 가져다주는 이미지이다. 이를테면 개념을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려는 거죠. 동일한 종류의 사물이 앞뒤로 떨어져 있어서 한 지점에서 볼 때 크기가 달라 보여도 만져보면 같듯이 사물의 객관적 형태나 모양에 대한 인식을 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죠. 시각상, 촉각상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매우 세밀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본격적으로 시각상, 촉각상을 언급하는 이 부분부터 촉각상은 빨간색, 시각상은 파란색으로 구분해서 표기를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각상이란 시각적 경험이 가져다주는 이미지다. 같은 사물도 보는 위치에 따라 더 크거나 작아 보이듯 주체가 본 그대로 상을 나타낸 거다. 자, 그럼 원근 지킨 거는 어느 거는 크게, 어느 거는 작게 보이는 순간의 모습을 그대로 포착한 거다. 이 소리죠. 그런 까닭에 그림 하나 볼까요? 일단 원근법에 맞게 그린 것은 위의 그림이에요. 거리감을 고려했기 때문에 보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본 그대로 그린 거고요. 아래 그림은 촉각상의 근거에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사과는 실제 만졌을 때는 두 사과가 크기가 다르지 않고 동일한 사과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그리고 아래 육면체에서도 제가 회색 라인을 조금 두껍게 표시한 게 있어요. 가서 만져보면 앞에가 10cm면 뒤도 10cm. 그러니까 촉각상은 그걸 그대로 반영했다는 거죠. 이집트인들은 위의 방식이 아니라 아래 방식을 택한 것이고 한눈에 구분하고 쉽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그림도 참고로 보여드린 것입니다. 다음 단락 갈게요. 원근법적 표현에 익숙한 오늘의 시각에서 보면 이처럼 시각상보다 촉각상에 더 치중한 이집트인들의 표현이 어색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라는 건 보편적으로 대부분은 이런 얘기죠. 이미지를 표현할 때 촉각상에 기초한 형태의 이해를 강하게 드러낸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누구한테 배우지 않았어도 앞에서 본 대로 그냥 옆모습의 물고기 그림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 사물의 형태에 대한 인식이 촉각상으로 자리 잡혀 있다. 물론 단서를 달았죠. 마지막 문장에. 원근법적으로 표현하는 훈련을 따로 받지 않았다면 말이다. 자, 다음 단락입니다. 일례로 우리나라 민화의 책거리 그림을 보면 책장이나 탁자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길이가 같은 경우가 많다. 우리 민화에서 원근 지키지 않았대요. 건물을 그린 그림도 마찬가지다. 보이는 대로 그린다면 뒷부분의 길이가 짧게 그려져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그리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 촉각상의 근거에서 표현한 이러한 사례는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앞에서 사람들은 원근에 대한 훈련을 따로 받지 않으면 촉각상에 대한 이해를 강하게 드러낸다 했거든요. 연관되는 진술이죠. 그러나 고대 그리스와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에서 철저히 적당히가 아니죠. 이걸 매우 중시했다는 건데 시각적 경험에만 의존하여 대상을 묘사한 특수한 현상이 나타났대요. 보편적 현상이라고 하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한 케이스인 거다. 그리고 이런 시각적 사실성이 서양 미술의 고유한 표현 특성이 되었다. 제일 유명한 거, 모나리자 이런 거 생각해 볼까요? 실제 사람같이 매우 생생하게 그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 글에서는 시각적 경험에만 의존한 특수한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거리라는 작품이 문구류, 소소한 소품들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이거든요. 근데 놓여져 있는 사물들을 보면 제각각 따로 놀고 있죠. 원근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벽화 쪽에 가까운 머릿속에 있는 형태를 그대로 따로따로 그려 넣은 촉각상인 거죠. 마치 피카소의 입체파의 그림을 연상하게 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각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선생님들이 내실 때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기타 이미지 자료들을 활용해서 글의 맥락상 어떤 그림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렇게 충분히 출제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다 보시고 구글에 피카소 검색해서 대표작들 확인하시면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단락 가겠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것 이전에 원근에 맞게 시각상을 표현하는 것, 그거 이전에 아는 것을 전달하는 것에, 즉 촉각상의 근거에서 그리는 것. 멀리 있을 때 작게 보이는 사과가 아니라 그냥 실제 만졌을 때 똑같은 크기의 그 사과,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것이 미술의 1차적인 기능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말이나 글처럼 말이에요. 이것은 왜 완벽한 시각적 사실성을 표현하는 것이 오직 유럽에서 모나리자뿐 아니라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든지 천지창조, 거의 사람의 근육이나 형상이 해부학적으로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사실성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점이 오직 유럽에서 고대 그리스와 르네상스 시기에만 발달했고, 그리고 나아가 20세기 이후에 추상화 이런 것들이 미술사조로서 매우 발달했다. 뭔가 클래식한 것, 형태, 비례, 원근 정확하게 따지고 세밀한 묘사를 통해서 재질감 드러내고 전통적 양식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현대에 들어서는 보편적으로 쓰지 않았다. 자, 그림 보면서 정리할게요. 성모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자연스러운 사람의 모습이죠. 고대 그리스의 밀로의 비너스, 인체 비율, 골격과 근육의 모습, 거의 완벽에 가깝게 표현됐다고 평가받는 작품이에요. 모나리자는 워낙 유명한 그림이고 제가 앞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라오콘이라는 것도 역시 고대 그리스 작품입니다. 몸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뒤틀릴 때를 포착해서 나타낸 것인데 매우 리얼하게 역시 묘사가 되어 있죠. 고대 그리스와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들을 특수한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서양 미술하고 일반적으로 이걸 떠올리기 때문에 이것이 서양 미술의 고유한 표현 특성이 되었다라고 10번째 단락 마지막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0세기 들어서는 사실적인 형태를 알아보기 힘든 그런 추상화 쪽에 가까운 그림들이 또 발전했다는 얘기. 시각 자료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테니까.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미술의 보다 보편적인 기능은 결국 촉각상 쪽이다라는 거를 예상할 수 있죠. 읽어볼까요? 미술의 보다 보편적인 기능은 시각적 사실의 재현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 이해하고 있는 것, 그 자체를 전달하는 데 있다. 이것을 시각적 사실성의 의지에 표현하는 것은 수많은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다. 촉각상의 근거에서 아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미술의 보편적인 기능이고, 그 표현 수단 중의 일부로 원근법도 나오고 이러는 거다. 고대 이집트 벽화로 다시 눈길을 돌려보자. 사람을 그린 것임에도 정면과 측면의 봉합이 아니라 어느 한쪽에서 본 조금은 더 사실적인 묘사를 한 그림들이 있대요. 그나마 맨 오른쪽에 춤추고 있는 무용수들, 무희들의 모습을 보면은 팔, 어깨 라인, 배, 엉덩이, 허벅지 옆모습으로 비교적 자연스럽게 그려져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봤던 네바문 벽화에 비하면. 그 무용수들 옆에 악기 연주하는 사람도 보이는데요. 그 사람하고 그 옆에 사람 두 사람까지는 정면상이죠. 그래서 농부나 무희를 그린 그림들처럼 신분이 낮은 존재를 그릴 때에는 시각상에 가깝게,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리고, 파라오나 귀족처럼 신분이 높은 존재를 그릴 때는 편의적으로 봉합해서 촉각상에 가깝게 그리는 형식으로부터 우리는 이 벽화의 세계의 질서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고유 인식이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그들의 생각이 잘 나타나 있다. 곧 보이는 대로 그려진다는 것은 그 순간에 본 각도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찰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필멸, 반드시 사라질 그런 운명을 드러내는 거다. 하지만 아는 대로 우리 머릿속에 각인된 그 전형의 형태를 드러낸다는 것은 영원한 질서의 대변자가 되고 영생, 영원한 삶을 약속받는 거다. 촉각상은 시각상에 비해서 이런 진리의 전달에 보다 유리한 이미지다. 마지막입니다. 흔히 미술을 공간예술이라고 하지만 이렇듯 미술은 단순히 공간을 시각적 감각의 의지에 파악하고 표현하는 예술이 아니라 뒷부분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지금 시각상보다는 촉각상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토대로 하여 그 속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사건들,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인 거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많은 것들에 대해서 사고하는 거, 이거를 어떻게 드러내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게 예술인 거다. 근데 그 예술을 표현하는 방식, 수단에 있어서는 다양한 조형 형식을 채택하고 의존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글은 부제처럼 보이는 그 문장이 주제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닌 아는 것을 그리는 것이 어떤 미술의
기능이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설명문이다 보니까 풀이해서 이야기해주는 해설적인 성격이 있고 예시가 많이 등장합니다. 자, 주제, 즉 여기서 말하는 인식과 사유는 촉각사항을 표현한다라고 매칭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대조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많고요. 다양한 그림을 시각자료로 제시해서 독자의 흥미, 관심을 유발한다라는 것. 측면상, 정면상에 대해서 제가 다 읽진 않겠고요. 앞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눈으로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하십시오. 넘어갈게요. 시각상 파란 글자 위주로 볼까요? 주체가 본 그대로, 보이는 대로 그리는 거. 고대 그리스와 르네상스의 유럽. 보이는 대로 그려진다는 것은 찰나의 대상, 반드시 사라지는, 소멸하는 운명을 드러내는 거다. 그 다음에 촉각상, 객관적인 형태나 모양에 대한 인식.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그것을 나타내는 거다. 우리나라 민화 책거리 그림도 그랬고, 이집트 벽화에서 신분 높은 존재들이 그렇게 편의적으로 봉합한 방식으로 나타났고, 영원한 질서를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관념이나 어떤 대상의 형태 이런 것들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 그거를 제대로 나타내야 영생을 약속받는 거다. 다음 페이지는 내용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초반에는 옆모습 정면 그림이 어쩌고 이 얘기 했고요. 중간 부분은 사람이 두 개의 이미지면을 다 가진다. 그리고 촉각상, 시각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하면서 결국 촉각상이 세계에 대한 이해나 진리 전달에 유리하다. 그리고 미술이라는 건 결국 그런 데에 의미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글입니다. 좀 막연하거나 어렵게 느껴졌던 글이 쉽게 이해가 되셨나요? 이 단원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학교의 학생들은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거나 자기 전에 한 번씩 듣고 잔다든지 하면 물 흐르듯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여드린 그림까지 참고하셔서 확실하게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거 은근 오래 걸리네요. 편집을 어떻게 해서 줄여야 될지 파이팅 하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